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된 국제 정세와 역사적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이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AK라디오 역사와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가 전 세계 해상 운임비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후티 반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관련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글로벌 해상 운임이 지난해 말보다 6배나 올랐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우선 어떻게 이런 제 기준에서는 약간 일개 무장단체거든요. 어떤 국가도 아니고 엄청난 경제 단체라고 보기도 좀 힘들지 않나 싶어서 일개 무장단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후티 반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6배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건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예멘 후티 반군이 무역선들을 공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지역을 살펴보면은 이제 아프리카랑 중동 지역 지도를 보시면 이제 소말리아가 있고 거기서 약간 서쪽으로 들어가서 아라비아 반도랑 아프리카 대륙이 함께 이제 마주보고 있는 해협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이제 바브 엘만데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해협 지역이 이제 유럽의 무역선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홍해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홍해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에즈 운하에 들어온 배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려면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 무역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연결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협의 폭이 40km 정도로 굉장히 좁은 해협이에요. 무역선들, 유조선들은 엄청나게 거대한데 매일 전 세계 물동량의 20% 이상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후티 반군이 이제 이스라엘군과 교전 중인 하마스를 지원을 하겠다면서 여기서 상선들을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상 운송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무역선들이 지금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대륙을 전부 다 돌아가지고 이제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넘어서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우회 항로를 취하거나 이쪽 항로가 아니면 아예 대서양 쪽으로 반대로 건너가서 중남미에 위치한 파나마 운하를 뚫고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항로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항로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각 무역선별로 그럼 운항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 버렸고 그럼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보험료랑 위험수당까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운임료가 이제 6배 이상 치솟게 된 건데요. 지금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항로의 평균 운임료는 이제 지난해 10월까지는 이제 우리가 무역선에 보면은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 2개당 한 $1,200 선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지금 $7,000가 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또 미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항로도 우회 항로로 많이들 오다 보니까 여기도 원래 $2,000 선에서 지금 $8,000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나마 우회 항로로 쓰이고 있던 이 파나마 운하 지역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지역에 이제 가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 기후변동이 심해지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뭄이 심해지면은 수량이 얕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형 무역선들은 여기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까지 겹쳐지면서 전체적인 해상 운임료가 크게 올라간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폭이 4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약간 맘먹고 여기 막아버리겠다 하면 막을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셈이죠. 지금이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걸까요? 지금 후티 반군이 이 해협 일대에 이제 말하자면 탄도미사일 발사대랑 드론 발사대를 잔뜩 설치를 해놓고 오는 상선마다 그냥 무차별 포격을 하고 있는데 이 드론들은 이제 짧게는 200km에서 멀게는 한 700-8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차별로 사격을 하게 되면은 상선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약간 바브 엘만데브 예. 여기가 이제 막히면은 수에즈 운하도 막히고 봉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현재 정확하게 수에즈 운하 쪽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배들이 바로바로 통행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홍해 일대에 이제 미군과 함께 여러 연합 함대들이 들어와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폭격이 심해지는 상황에선 바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무역선들이 수에즈 운하 앞에서 대기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다행히 이 지역 자체는 지금 중동 지역에선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인 이집트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테러 공격 위협은 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헤즈볼라와 이제 이스라엘군도 지금 교전이 좀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도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교전 중인 가자 지구나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가 활동을 하고 있는 레바논 지역들도 수에즈 운하 좀 가까운 지역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친이란 군벌 조직 세력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국제 무역 항로를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인 세계 무역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난 2019년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국경에서 약 700km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세계 최대 이제 유전 시설인 아부카이크 유전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을 한 전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수에즈 운하 일대에서도 이 세력들이 이곳에서 뭐 드론을 날린다거나 탄도미사일로 상선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수에즈 운하 자체의 운항도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수에즈 운하 자체는 물류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군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해서 미군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군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 이 두 개의 상황을 다 지금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군데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의 대만 해협 도발 위험이 좀 심각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수에즈 운하랑 홍해 항로 일대가 이렇게 지금 막혀버리게 되면은 유럽에 주둔을 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유럽 사령부 군대랑 그리고 이제 중동 사령부 군대가 아시아 쪽으로 바로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과거에 1904년 러일 전쟁 당시에도 러시아 주력 함대인 발틱 함대가 이제 이 수에즈 운하를 바로 통과를 못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극동 함대랑 연계가 늦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함대가 모이질 못해서 일본에 패배를 했었던 역사가 있거든요. 당시에는 수에즈 운하가 지금보다 훨씬 얕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당시 대형 군함이 통과를 못해가지고 결국 러시아 함대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우회 항로를 취하면서 이제 기간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연계 공격에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거의 러시아의 전례가 지금 미군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군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방의 연합군대도 홍해 일대 군함을 파견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후티 반군하고 지금 계속해서 해상에서 교전을 하고는 있는데 안정적인 항로 확보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수에즈 운하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질문을 드려보면 방금 이제 군사적 요충지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세계지리 시간에 네.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뭐 해상 실크로드의 뭐 중심지였다. 뭐 지중해와 홍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뭐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좀 전쟁도 뭐 일어나고 뭐 그랬다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앞에서도 좀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런 수에즈 운하의 역사적 가치나 뭐 교역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 같은 게 좀 더 있으면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현재 수에즈 운하의 가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도 뭐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규모는 아니더라도 말씀해 주신 대로 실크로드의 중요한 이제 요충 기지이기는 했어요. 사실은 이제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이 수에즈 운하 지금 현재 구간을 팔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단순히 이제 물류 이동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에서 뭐 향신료를 들여오거나 아니면 인도에서 이제 물건을 가지고 올 때도 이 운하가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상당히 효용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전체를 이제 파지는 못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판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지중해 쪽에 있는 물산들이 이제 아시아로 빠져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 항로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중요한 교역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수에즈 운하 얘기는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후티 반군이 지금 이제 하마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후티는 제가 알기로 예멘 반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국가가 겹치지가 않는데 굳이 왜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후티 반군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운 대의 명분은 이슬람 국가들 입장에서 과거 중동 전쟁을 일으켰던, 말하자면 이제 공공의 적인 이스라엘이 이제 이슬람 세력인 하마스를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구해야 된다. 이런 점을 대의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은 중동에서 이른바 우리가 친이란 군벌 세력 이렇게 부르는 이제 시아파 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같이 속해 있는 조직들과의 연대 의식, 이것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속내는 과연 이것만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사실은 도박과도 마찬가지인 미국과의 이제 전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하는 거는 다 이제 이것만, 이런 대의 명분만 있는 건 아닐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하마스가 이제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접경지대를 먼저 공격한 이후에 이란 측은 사실 이거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정식적인 군사 지원은 지금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이제 후티 반군이나 이라크 친이란 군벌 조직에 대한 지원도 좀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이게 정말 이란 대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란 자체는 지금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확전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근데 반대로 후티 반군이나 이제 하마스 같은 입장에서는 이란이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신들의 어떤 외교적인 방패막이나 아니면은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란이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좀 더 이제 국제적인 관심도 유도를 하고,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도발을 해서 이제 이란이 결국에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원래 이렇게 약간 좀 이슬람 무장단체들끼리 뭔 일 나면 이렇게 좀 상부상조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같은 종파들끼리 아니면 이제 같은 이제 원조를 받고 있는 친이란 군벌 세력들끼리는 연대의식이 없진 않는데, 사실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후티 반군이 이거는 사실 그쪽 세계에서도 약간 좀 의외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마스는 이제 시아파 조직은 아닙니다. 거기는 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인 이제 수니파 조직인데, 그 내부에서, 하마스 내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시아파 주민들이 있는데 그 가자 지구의 시아파 주민들에 대해서는 또 하마스가 굉장히 좀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란이라든지 뭐 여기 후티 반군이라든지 아니면 헤즈볼라와 같은 다른 시아파 조직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완전히 친밀해질 수는 없는 관계인데,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자신들의 적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맞서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도와줘서 자신들의 이제 시아파 벨트라고 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을 하는데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지금 계속 후티 반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하마스는 저희가 저번에 중동 전쟁 3부작 시리즈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후티 반군은 저는 뭐 단어는 들어봤지만 오늘 처음 이렇게 제대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예멘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후티 반군이 정확히 어떤 조직인지 그들의 약간 탄생 배경이나 지금까지 행적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후티 반군이란 조직을 이해를 하려면은 예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흔히 우리가 후티 반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언론상에서는 이란과 연계된
친이란 시아파 무장 조직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단면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조직이고요. 종교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예멘이 그동안의 현대사 이후의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군벌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면모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후티 반군이란 조직은 예멘이 과거 1990년에 통일을 했었어요. 사실 원래 이 나라는 남예멘, 북예멘 두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네. 그랬다가 1990년에 양측이 합의를 해서 통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통일을 한 직후에 다시 재분열이 됐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대규모 내전이 발발을 했었는데요. 이 내전 기간에 정말 많은 군벌 조직들이 생겨나게 됐고 이 시기가 거의 이제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춘추 전국 시대나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군벌들이 난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예멘의 역사를 살짝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예멘은 1918년 1차 대전 종전 이후에 지금 북예멘 지역, 지금의 이제 말하자면 후티 반군이 점령한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예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예멘 왕국이 됐고요. 남예멘 지역은 1967년에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1967년에 예멘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데 북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서 순위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북예멘 공화국이 됐고요. 그리고 반대로 남예멘은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양측이 대결을 하다가 1990년에 양측 간의 합의로 통일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급격한 통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양측 간의 합의가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전이 발발을 해서 아주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후티 반군 조직은 이런 혼란이 아주 극에 달했던 1994년 시아파의 분파인 자이드파라는 종파가 또 있습니다. 이 종파의 종교단체로 처음엔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무장단체로 변질이 되게 됐죠. 그래서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지원 속에서 상당히 급격히 성장을 하게 된 조직입니다. 북예멘 지역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예멘 왕국 때부터 자이드파 신도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을 할 수 있었고요. 2015년부터는 아예 과거 북예멘 공화국의 대부분을 장악을 하고 자신들을 이제 예멘 정부군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예멘 정부를 따르는 군대와 그리고 이 후티 반군 조직에 들어간 정부군으로 둘로 나뉘게 됐는데 그 정부군의 상당수를 흡수를 하면서 굉장히 세력이 강화가 됐어요. 지금은 거의 국가 조직처럼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1994년부터 이렇게 후티 반군이 좀 득세를 해서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으면은 거의 30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3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안 끝날 수 있는가? 이렇게 계속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의아하고. 그런데 또 막상 예멘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여기에도 사실 좀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 간 내전은 두 세력만의 1대1 교전이 아닌 상황이에요. 네. 예멘은 사실 지금 국토가 3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3개요? 예, 그래서 중동판 삼국지다 이렇게까지 불리는데요. 북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후티 반군이 지금 장악의 상태고 중부 지역은 현재 정부군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남부 지역은 예전에 남예멘 공산 정권을 지지하던 이제 공산 세력들이 남부 과도위원회라는 조직을 또 만들어서 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 세 개의 세력이 엎치락 뒤치락 서로 하면서 국지전을 계속 벌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세 개가 균형을 맞춰버린 거예요. 어느 한쪽이 전력을 집중해서 다른 세력을 밀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남예멘 쪽에서 이제 북예멘이랑 전투가 붙게 되면은 또 정부군이 이제 양쪽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서로를 견제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쪽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예멘 정부는 이제 예전에 이 나라가 수립될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뒤에 버티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군사적인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티 반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의 군사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세들의 개입까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전이 어느 한쪽의 우위로 끝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예멘의 내부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후티 반군은 자기네들의 존립을 위해서도 좀 더 이란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와 이란의 관심 그리고 지원을 유도를 하고자 지금 홍해 항로에서 지금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자기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뭔가 무차별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렇죠. 그렇게 좀 상황이 복잡한데 아까 뭐 사우디나 이란이 사실 뒷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후티 반군의 활동을 뭐 국제사회나 유엔에서 좌시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억제를 하고 있는지, 억제가 가능한지 이런 거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주요국들이 포함된 국제연합함대가 홍해 일대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무역선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 출동한 상황입니다. 후티 반군이 드론이나 탄도미사일로 상선을 공격을 하면은 이걸 다시 방공미사일로 이제 요격을 해서 피해를 줄이고 있는 지금 방어전을 펴고 있어요. 문제는 이 방어전이 굉장히 가성비가 안 좋다는 데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상선 요격을 하려고 쓰는 자폭용 드론이나 탄도미사일은 이제 전체 비용이 약 한 대에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내에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정말 싼 거는 뭐 20달러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근데 이거를 요격해서 맞추는 미국의 방공미사일들은 한 발에 10억 원짜리입니다. 10억. 그러니까 진짜 가성비가 50대 1인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 드론 하나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로 치면 서울 아파트 한 채씩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호미로 뭐 막을 거 가래로 막고 그런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게 아니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아무리 이제 미군이 세계 최강이고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해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후티 반군은 해안지대 아무 곳에나 드론 발사대를 설치를 하고 쏘기만 하면 되고, 심지어 이 발사대조차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이건 그냥 버려도 되는 발사대거든요. 정말로. 일회용 발사대예요. 아, 이래요. 근데 미군은 이거를 전부 다 요격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상선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미 해군도, 그러니까 결국에 후티 애들은 한 발만 맞히면은 국제 뉴스에 나오지만 성공이잖아요, 걔네 입장에서. 우리는 한 발이라도 맞으면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또 그러면은 결국에 후티 반군의 본거지인 북예멘 본토를 공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예멘 지역 자체가 지형이 대규모 병력을 한꺼번에 이제 보낼 만한 항만 시설 자체가 몇 개가 없어요. 그리고 내전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기본적인 인프라 그리고 특히나 항만 시설은 거의 대부분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국적군을 편성을 해서 이제 밀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미군이 거기 들어가서 주둔하는 비용조차 어마어마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 재건을 해야 되거든요. 더 큰 문제는 그 결국에는 이 무역 항로가 너무 크게 위협을 받아서 어쩔 수 없다,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대군을 동원해서 이들 기지를 모두 부수고 예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예멘 정부에 이 땅을 되돌려 줬다고까지 쳐도 그래도 미군이 철수를 하면은 다시 원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란이 또 일어나고 군벌 조직이 또 그걸 점령하고 다시 해협에서 드론 공격으로 위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결국에 미국이 지금까지 뭐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두 겪은 일들이에요. 특히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정부를 세워주고 30만에 이르는 병력까지 만들어줬는데 결국에 일주일 만에 탈레반이 다시 엎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미국과 서방 국가들도 직접적으로 예멘 본토를 공격할 군사 개입은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쭉 들어보는데 되게 머리 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것도 못하고 이걸 하자니 뭐 이렇게 불가능한 조건들이 너무 많고 네. 그렇다고 이제 일일이 다 맞대응을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상황이 이렇게 약간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의 모든 실마리를 쥐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빨리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빨리 휴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 둘이 휴전 상황에 들어가면 후티 반군 측도 일단 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거는 하마스를 돕는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들도 더 공세를 이어나갈 명분이 좀 약해지고, 그리고 또 실리도 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 횟수를 줄이던가 아니면 이제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이 휴전 문제를 놓고서 쉽게 이제 결론을 내질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내각 자체가 전쟁 지속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극우파랑 연정을 지금 한 상태인데, 만약에 휴전이 현실화가 되면은 이 극우파가 연정에서 다 빠지겠다고 선언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당장 내각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은 총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정정도 이제 불안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전쟁 장기화 문제를 놓고서 지금 반전 시위도 커지고 있고, 반대로 역으로 한쪽에서는 이참에 아예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켜야 된다, 이런 좀 격앙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마스의 침공을 받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고사를 시키자는 매우 강경한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이런 강경 여론이 너무 높아지면은 정말로 전쟁이 더 장기화될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든 중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미국 정부는 또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든 하마스든 미국이 중재안을 내밀어도, 그럼 근데 이게 바이든 정권이 만약에 연임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들 입장에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외교 기조가 또 바뀌게 되면은 중재안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도 함부로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는 미국 대선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현재처럼 국지적인 분쟁이 이어지면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들이 이제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마스 관련해서도 계속 중간중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지구 전쟁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AK 라디오 들어오셔가지고 지난 중동전쟁 3부작 시리즈 좀 들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후티 반군이랑 하마스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혹시 저희가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좀 더 있는지 좀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좀 기사거리에 나오면 좀 한번 봐라.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기사거리가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헤즈볼라. 이제 이스라엘하고 만약에 이제 이쪽이 전면전을 선언을 하고 북부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은 국제 뉴스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중동 전체와 이제 심지어는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퍼져 있는 IS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연계를 취하고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IS는 지금 러시아의 테러를 계속하고 있어요. 러시아, 네.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IS 조직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러시아랑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 조직들이. 그리고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조직들도 이제 시리아 정부랑 러시아가 지금 연합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계속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활동을 늘려가면서 국제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벌 회사운임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후티 반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가자지구 전쟁이든 뭐 지금 그런 탄도미사일 쏘는 후티 반군의 이야기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저는 그냥 그런 목적이나 어떤 이유랑 상관없이 뭐 억울하게 희생되는 민간인 분들이 제일 좀 불쌍하고 마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루빨리 세계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면서,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저희 이제 AK 라디오 역사 경제를 통해서 세계를 보는 시각 같은 게 좀 더 넓어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
지구촌 곳곳에 중요한 소식들을 같이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역사와 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